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조원 김수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좀 지쳤습니다. 이 수요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닫기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도 잘 대비해봐야겠습니다. 수민 씨, 이제 네. 수요일이 됐는데 컨디션 어떠세요? 저는 컨디션이 매우 좋은데요. 주원 씨가 지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마음이 좀 아픈 것도 같은데 네. 오늘 수요일이 또 수민요일이잖아요. 2부에도 수민이 시간이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일이 한 주의 분기점이니만큼 남은 날들을 잘 보내보려면 오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원 씨,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한 각오가 있을까요? 네, 수요일이라고 좀 지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여력 내지 않고 활기차게 나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 알려드릴 텐데요. 이 경제 지식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증시, 우리 미국 증시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유용하게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훑어보기에 앞서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죠. 국내 증시 브리핑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0.25% 상승한 0.61% 상승한 2,66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동력이 좀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주식시장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업종별로는 밸류업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통신, 유통, 보험 등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주사, 금융업종, 고배당 종목 등 이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이 지속되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둔화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밸류업 공시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LG, 포스코, 삼성그룹주들도 이 밸류업 공시 발표 기대감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시총상위 10개 중에 신한지주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기재부가 전일 공공기관 중장기 이 재무관리 계획을 또 발표를 했죠. 가스비, 전기요금 인상 추진 소식에 우리 한국전력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에 큰 폭으로 상승세 보였던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지속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로템은 K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가 어제 개막한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잘 가줬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16 공개 직후에 3단 폴더블 폰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달했는데요. 신작 효과 훼손 우려에 LG 이노텍은 오히려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15% 하락한 76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벤트 부재의 지수 횡보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주들 정도의 이 대형주들이 방향이 좀 부재한 가운데 중소형주는 개별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장중에 계속해서 시총 1위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화장품은 8월 수출 호조의 전거래일에 이어서 전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미용기기도 수출 호조에 따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비만치료제는 인벤티지랩이 비만치료제 글로벌 진출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이 테마 자체가 올라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휴장 영향에 큰 움직임은 없이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지속하면서 3.2원 상승했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이었던 현지 시간 3일,
이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미국 경제의 핵심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기 때문인데요. 먼저 3대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26.15포인트, 약 1.51% 하락하면서 493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19.47포인트, 2.12% 하락하면서 5,528.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그야말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577.33포인트, 무려 3.26% 하락하면서 17,13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던 것은 이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8월 PMI였습니다. 이 지수가 47.1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50 미만을 유지했는데요. 이 PMI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 부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이 위축되게 된 건데요. 특히 제조업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이날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던 엔비디아가 9.5%의 급락을 보인 건데요. 이는 그동안 시장의 기대를 실적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실망감과 함께 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전반의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됐습니다.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등 이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6일에 발표될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이 지난달 신규 고용이 16만 5천 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7월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거나 이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인데요.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3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4.9% 하락해 배럴당 73.7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투자자들이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둔화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미국의 고용 지표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까지 우리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재미있는 핫 이슈 또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핫 이슈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수민 씨, 제가 오늘은 정말 우리 시장에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왔어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노래 가사 중에 네.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날만을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만 저는 참 기대하고 고대했는데요. 사실상 뭐 주식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곳곳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삼성물산으로 시작합니다. 삼성물산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신재생 에너지에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어제 장 초반에 6%가 넘는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날 강세는 신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증권사 보고서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수소, 태양광, SMR 등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전통적 에너지 영역과 달리 사업 개발과 금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과 상사 부문을 모두 보유한 삼성물산이 분명히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가온전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상승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전선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전선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계속 급등하는 종목인 줄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가온전선은 이 특수 관계인 LS 전선으로부터 GMP 보통주를 취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LS 전선이 보유했던 GMP 지분 100%를 가온전선이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가온전선의 신주를 증자해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은 또 있는데요. 바로 아이비전웍스가 스펙 합병 첫날인 28%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비전웍스는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각각 232억 원 그리고 28억 원을 기록해줬습니다. 길기재 대표는 최근 배터리 화재 우려가 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배터리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부각되고 있다라며 머신 비전 기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해서 글로벌 배터리 안정성에 기여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수민 씨, 이런 네. 것들이 어쨌든 2차 전지에 좀 우리 전기차에 좀 어떻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안전 문제들이 많았던 만큼 이런 배터리 관련 이슈들은 안전 문제랑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은 또 방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또한 국내 방산주가 여러모로 호재를 누릴 때마다 함께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요 며칠 수출주가 사실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이 수출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준 게 우리 현대로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방위산업과 철도의 성장세가 모두 다 양호하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모멘텀 발생하면서 이 기대감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는 피부 이식제 신제품 개발 소식과 함께 무려 상한가를 찍어줬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특정 매출이나 실적보다는 이렇게 신약 개발 소식에 더욱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기분 좋았던 저의 핫이슈 시간이 좀 끝났고요. 우리 수민 씨는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핫이슈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반도체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이 반도체인 이유, 바로 수출 덕분입니다. 이 반도체가 8월 수출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8월에 수출을 견인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8.8%나 증가하면서 119억 달러라는 엄청난 실력을 올렸는데요. 이 8월 중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주원 씨, 네. 이렇게 우리 반도체가 요즘 이렇게 실적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요즘에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지 수익은 좋겠지만은 네. 이 정도로 좋을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던 주요 원인들도 알아볼 텐데요. 이 주요 원인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인공지능 서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업용 고용량 SSD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성과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고정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던 것도 이 반도체 수출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출이 급증한 겁니다. 또 반도체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IT 품목들도 이 반도체를 따라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컴퓨터 부문에서는 무려 183%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기업용 고사양 서버용 SSD나 이 개인용 AI PC의 신제품 확산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원 씨, 네, 당연히 스마트폰 쓰시겠죠? 당연하죠. 네, 왜 여쭤봤냐 하면 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도 두 달 연속 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이번 달에 출시되는 신제품들을 위한 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이 무선통신기기 부문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IT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는 조금 주춤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이번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수출이 4.3%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들의 생산 라인 현대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동률이 다소 떨어졌고요. 여기에 임금과 단체 협상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생산량도 함께 줄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수출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자동차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던 분야들이 있죠. 바로 선박입니다. 이 선박 수출은 오히려 80%나 증가를 하면서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선가도 오르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석유 제품 또한 1.4% 증가하면서 4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석유화학 제품도 6.9% 늘어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이오 헬스 쪽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분야가 39%나 증가하면서 12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 생산 공장의 가동률도 올라가게 되고 이 위탁 생산의 수주도 올라가면서 수출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역대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원 씨, 네. 이렇게 수출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호재를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네요. 사실상 요 며칠 좀 수출주가 약진했던 건 맞는데 네. 이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앞으로도 반도체가 이런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이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어서요. 이 다른 분야들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핵심 품목별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금융 지원이나 마케팅 같은 정책들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고요. 이 추세가 계속되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도 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핫 이슈 8월 반도체가 수출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 부분들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반도체와 IT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핫 이슈부터 저의 반도체까지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시간에는 알쏭달쏭하게 몰랐던 우리 경제 이슈들, 경제 용어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수민 씨, 준비되셨나요? 아유, 그럼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생소한 단어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건 뭐지 싶은 단어들도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단어들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용어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코요테 경제입니다. 주원 씨, 네. 이 코요테 보이시나요? 네, 코요테 맞습니다. 보면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실 뭐 제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가수가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요 여우 같은 아이를 보니까 이 네. 사막에서 좀 고독하게 힘들지만 끝까지 살아내는 그 동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요테 경제 또한 그런 기업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코요테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경제를 장악하는 기업들, 그리고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마치 코요테처럼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들 말이죠.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처럼 우리 경제 불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업들이 정말 코요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진정한 코요테니만큼 저희도 코요테처럼 빠르게 다른 단어 알아봐야겠죠? 네, 다음 단어는 위시 사이클링입니다. 혹시 좀 재활용 느낌이 나지 않으시는가요? 네, 맞아요. 재활용해야 될 것 같다. 네. 리시사이클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재활용할 때 이렇게 음식 묻은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이게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재활용통에 버릴 때가 있잖아요. 수민 씨 네.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만 네. 또 그런 경우들 덜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위시 사이클링은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환경을 생각해서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기름이 잔뜩 묻은 피자 박스 같은 거 리시사이클링해서 이 재활용에 혼선을 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경이 시간, 바로 다음 단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단어는 바로 찰리 채플린 효과인데요.
있는데요. 네. 주원 씨, 네. 이 찰리 채플린 어디서 네. 들어본 것 같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슨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찰리 채플린 효과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이게 바로 이 기업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제품이 대박을 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히려 더 싼 값에 샀는데도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오히려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의미하는데요. 싼 맛에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잖아 이런 경우가 이 찰리 채플린 효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효과처럼 찰리 채플린 같은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주원 씨 오늘 센스 좋은데요. 어? 멘트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죠? 저는 뭐 학원 안 다녀도 언제나 이 정도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찰리 채플린처럼 유쾌한 생경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다음 단어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 단어는 스텔스 세금입니다. 혹시 예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텔스 제트기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네. 세금이 보이지 않는다. 오. 무슨 의미인가요? 맞아요. 이 바로 소비자가 잘 인지 못하는 수수료나 간접세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런 네.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조심을 하지 않으면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세금은 좀 둘째 치고요. 네. 스텔스 월급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뒤로 제 월급을 어디서 뺏어 가시나요? 저 월급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스텔스 월급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뺏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작은 것부터 집중해 봐야죠. 네. 스텔스 월급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버터플라이 볼라틸리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원 씨, 네. 이 나비와 변동성 뭐가 떠오르세요? 작은 변화가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나비 효과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버터플라이가 금융시장에서 작은 변화가 큰 파동을 일으킬 때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작은 금리 변동이나 정치적 사건이 엄청난 시장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작은 날갯짓이 큰 폭풍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경제에서도 정말 예측 불가한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텔스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비 기업, 이건 좀 뭔지 아실 것 같나요? 좀비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어.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네.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이 경제의 좀비들도 우리의 생경이와 함께라면 계속해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좀비처럼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가면서라도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 생태계의 위험이, 우리 경제 생태계의 위험이 따르니까요.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경제를 좀비처럼 어지럽히는 좀비 기업들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베스테이너와 함께면 이 좀비 정도는 무섭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제 용어들 미리미리 알아뒀다면 좀비처럼 기업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무섭지 않게 대처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도 열심히 복습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쉽게 복습하시라고 마련해 둔 공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님들도 나타나셔서 많은 투자 의견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수익화 해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팍스탁 검색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작은 것부터 집중해보자고 했으니까 이 팍스 통신망부터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텔스 월급이니 뭐니 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초부터 다져나가려면 정보들이 중요하겠죠. 여기 팍스 통신망 접속해보시면 우리 멘토님이 주시는 알찬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 개장 전부터 정리들이 착착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정보들 알차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또 2부에서 만나 뵈야겠죠.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이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좀 LG 이야기를 해봤죠. 계속해서 LG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알파블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파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에이블과 알파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 내에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포부로 우리 LG가 내놓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완성된 차량이 아니고 컨셉카일 뿐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자체가 LG가 정말 이미지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자율주행 레벨 3가 상용화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시간이 좀 길어졌고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더 길어지겠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 LG가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이 이동 시간 자체를 휴식이자 오락이자 뭐 이런 시간으로 놀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알파블은 용도에 맞게 내부 공간 자체가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운전 안 할 때는 운전대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운전대가 접히고요. 앞좌석이 돌아가면서 뒷좌석과 얘기하면서 갈 수가 있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이 또 레일을 타고 나오고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머신이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이 앞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차주와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고맙습니다, 먼저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LG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까지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장치를 만드는 것을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LG가 이것을 미래 먹거리다라고 좀 보고 VS 사업본부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몰랐을 뿐이지 이게 나오자마자 10년 만에 10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LG전자에게는 효자 실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고 자동차는 이제 뭐라고 했죠?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인식을 담은 개념이 이 SDV가 되겠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 차량이 좀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좀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LG의 전장 사업의 수요가 또 커지겠죠. 그러면 LG에게는 분명히 수혜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G가 시작하고 있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G가 가전이나 이 제품적으로 굉장히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인정을 받았던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서비스 제품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OS 기술에도 자신감을 보인 것인데요. 이미 LG는 웹 OS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합니다. 이 웹 OS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 TV나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스탠바이미, 시네빔 같은 곳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게 아마 스마트 TV에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에 팔린 스마트 TV가 2억 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디바이스까지 다 포함을 하면 7억 대 정도가 되는데 이 말이 뭐냐? LG가 이 OS 사업을 잘 하기만 한다면 OS가 들어갈 하드웨어 인프라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도할까요? 앞으로 제품과 같은 이 유형의 서비스도 LG는 열심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무형의 하드웨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가장 지금 여름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다들 에어컨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어컨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컨 시스템 자체는 사람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설비나 건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반 이상이 또 반도체인 반도체 공장도 있겠죠. 그럼 이 발열들을 또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어마어마한 에어컨의 양이 들어가줘서 이 발열을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 칠러를 만들면서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농장은 냉방보다는 이 난방이 필요할 것이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또 공기 정화 설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트 펌프인데요. 열을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건데 이거를 뭐 지열이나 태양열처럼 이 환경적에서 가지고 오는 거에서 지금 흐름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펌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펌프가 하는 역할이 심장의 역할처럼 이 펌프를 해서 심장이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이 히트 펌프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HVAC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온도 조절이 중요한 사업을 HVAC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AI 홈 솔루션 바로 가전 사업입니다. 사실 이 AI가 이 가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일은 뭘 먹지? 어떤 요리를 하지? 아니면 이 수납은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아이 교육은 좀 어떻게 시키면 좋지?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 AI가 하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AI가 가사 노동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취지를 건 건데요. 집안일 전체를 이 하나의 연결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중앙 체제에서 통제를 해버리고 나만의 집사, 나만의 가사 도우미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준 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AI 컴패니언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얘는 뭐를 하는 애냐면요. 만약에 카메라를 이 냉장고 안에 넣어놔요. 그럼 얘가 식재료를 이렇게 쭉 보고 오늘은 뭘 먹을지 저에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냉장고 안에 불닭 소스만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양파나 카레를 사놨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얘가 주인님 왜 이렇게 불닭 소스만 드세요? 양파랑 카레 먹을 때 됐습니다. 오늘은 카레 드세요. 이렇게 저를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거기다가 더 좋은 게 좀 오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유롭게 누구든지 개발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우리 아이 가정 교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반려견을 키운다 그러면 반려견에 특화된 아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아니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청소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청소부로서 또 개발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 좀 수민 씨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신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연 얘가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수민 씨? 신기한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네. 변신 로봇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할까요? 변신이 맞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럼 한번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렇게 커져서 네. 지금은 약간 귀여운 강아지 모습이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변해서 뭐 이렇게 줍기도 하고 뭔가를 오호.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접근인 것 같네요. 막 이렇게 네. 커져가지고 저를 막 지켜주고 밤에 네. 같이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도둑이 들어도 뭐 무섭지 않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눈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아. 수민 씨랑 제가 같이 사는데 만약에 네. 야 누가 청소할래?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네. 보통의 이제 너 왜 이렇게 로봇 같니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맥락과 상관없이 네. 와서 막 자기 할 말만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로봇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눈치 기능을 탑재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네. 와서 깔끔하고 청소를 잘하는 AI 식기세척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인님 어제는 우리 수민 씨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내 음성과 영상을 인식하면서 네. 우리 삶에 있어서 맥락 없이 행동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저와 소통하는 개념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무서울 정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LG가 얼마만큼이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 발전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LG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동참하면서 배당 수익 증가 등과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는 4분기에도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또 발표했는데요.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사업과 밸류업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삼전과 하이닉스를 좀 덜어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 LG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LG전자를 좀 잘 보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LG전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방송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나와서 재미있는 수민이 시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도 재밌게 하자. 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애덤 스미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 수민이 시간이 뭐냐?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모주 청약인데요. 이 요즘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공모주 청약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청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공모주 청약의 기본부터 최신 사례까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이 공모주 청약이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상장 첫날부터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의 장점이 이 초기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손해를 볼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이 공모주 청약의 장점 중 하나가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청약에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우리 주원 씨, 네. 이 공모주 청약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의 가격이 뭐에 결정되는지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예측가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공부는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공모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 공모가가 나와줬습니다. 우리 주원 씨 공모주 청약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모가로부터 비롯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공모가가 이 기업이 상장 전에 정한 이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게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주 청약의 절차도 알아봐야겠죠. 이 공모주 청약의 절차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요. 청약할 공모주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청약 신청이 보통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청약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넣으면 됩니다. 이 증거금이 이 청약되는 주식의 일부 금액을 의미를 하는데요. 최종 배정이 확정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배정받는 주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증거금을 넣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공모주 청약에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증거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원 씨 알고 네.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몰랐는데 저는 네. 당연히 생각했을 때 내가 주식 배정을 못 받았는데 뭐 그런데 내 돈은 날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환불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불 정답입니다. 음.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약에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거금은 전액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에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공모주 청약에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 균등 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요. 이 비례 배정은 이 청약한 금액에 비례해서 말 그대로 주식을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초보 투자자라면 균등 배정을 노려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비례 배정으로 많은 주식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증거금의 분배 전략도 중요한데요. 여러 증권사의 청약을 분산해서 넣으면서 이 분산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전략 중에 하나가 여러 증권사를 활용한 분산 투자인데요. 이 공모주를 여러 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정 공모주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증권사에 나누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공모주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모주 청약에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공모주 투자에서 초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배정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원 씨, 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중에 네. 이더 유리한 배정 방식이 뭘 것 같으세요? 균등하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좀 초기 투자자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시던 거예요? 지금 생각했습니다. 균등 배정이 맞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라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아하.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도 답을 내시다니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균등 배정이 정답이 맞습니다. 이 초기 투자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이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요. 이 균등 배정이 오히려 초기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많은 투자자라면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받는 비례 배정도 노려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알아볼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 공모주 청약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주 청약에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모델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쟁률이 정말 높았던 이런 공모주들의 경우에는 이 배정받은 주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공모주 청약에 도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의 시장 트렌드도 알아볼 텐데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특히 전기차와 바이오테크 그리고 IT 관련 기업들이 이 공모주 청약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들이 급성장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인기가 높은 산업들은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경우에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 좀 유니콘 기업 같은 기업들을 노려보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덜 알려진 기업의 주식이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공모주 청약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라고 우리 주원 씨에게 또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투자 자체는
내가 투자하는 곳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기업 분석을 하는 것과 뭐 재무 상태,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계속해서 정답을 맞춰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공모주 청약의 핵심인데요. 저번 시간에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렌 버핏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알려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공모주 청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업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공모주에 투자하기 전에 이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성장 가능성들을 분석하는 게 이 손실을 줄이는 데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끌었던 공모주 사례를 다음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공모주 사례들을 보면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팜, 크래프톤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상장 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런 주식들이 성공적인 건 아니겠죠. 상장 후에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공모주 사례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성공을 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실패했는지 성공한 기업은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 공모주 청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시장 분위기를 읽어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공모주 시장이 과열됐던 상황이라면 잠시 관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 이 공모가가 실제 가치보다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 시장이 침체됐던 상황에서의 공모주는 잠재적으로는 저평가됐던 주식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최근에 공모주 청약에서 큰 수익을 안겨줬던 기업 중 하나를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로 보였던 그 그룹 우리 네. 주원 씨가 또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도 보이긴 했지만 이쪽 왼쪽에 있었던 가장 네. 크게 보였던 카카오뱅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 공모주 청약이 정말 핫하게 떠올랐던 이유도 이 카카오뱅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 후에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에게도 수익을 안겨줬죠.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기본 개념부터 이 성공적인 청약 투자를 위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인기 공모주의 사례도 알아봤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공모주 청약 자체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에 도전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의 이 공모주 청약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수민이 시간도 마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원 씨에게 이 공모주 청약 아직 도전해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수민이 시간 듣고 나니까 네. 이 공모주 청약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생기셨나요? 저는 이제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정말 여기서 좀 처음 듣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알아간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일단 그냥 청약부터라도 좀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투자 방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균등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정보 전달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공모주에도 청약이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렸다면 오늘의 수민이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